보실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에는 총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신 이 과목 이름이 공인중개사법, 그죠? 및 실무라는 과목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는 타이틀 자체가 뭐예요? 공인중개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가 맞죠? 그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공인된 중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에서 공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라는 개념을 볼 때, 그죠? 여러분들이 야채시장, 수산시장 가면 뭐해요? 거기서도 막 중개하시는 분들 있죠? 중개라는 게 결국 뭐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때요? 야채나 아니면 뭐 수산물, 뭐 그죠? 과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앞으로 좀 보시겠지만 얘는 제가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해준다.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에 가서 쏙닥쏙닥, B에 가서 쏙닥쏙닥. A, B가 뭐 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기존에는요,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있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서는 어땠냐면 공인중개사라는 말보다는 그죠?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법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죠. 근데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따로 떨어져 나오냐면서 공인중개사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의 시험을 보시려고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공인중개사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 그죠?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변호사법 이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존에 있던 법률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이 공인중개사법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었죠. 이 거래 신고가 따로 하나의 법으로 뜯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배우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따로 할 것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간단히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실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인중개사법 요거만 한 60, 70% 정도 책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70, 80%.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총칙 나옵니다. 총칙은 공인중개사법 전반적인 내용, 그죠? 성격, 공인중개사법은 어떻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박스를 볼까요? 총칙에서 2문제, 3문제가 출제된다. 10페이지죠. 중개 대상문에서 한 문제,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거의 매년 출제된다. 거의 매년이니까 어때요? 반드시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을 배웠다 하면 앞부분은 그냥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에서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제1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1조에는 뭐가 나오냐면 목적 나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보통 이 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 법은 누구의? 공인중개사의 무엇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80년대에 배웠던 무슨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느낌 나요. 그죠? 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얘기했죠. 친구들이 와서 물어본다고. 그죠? 너 왜 공인중개사가 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분들도 어때요?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우리 나름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개를 한다 이랬을 때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A, B, C 중에 그죠? 얘도 국민, 얘도 국민, 얘도 국민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A, B, C가 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법의 성격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A, B, C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죠? 지금은 다른 분야는 다 제껴두고 중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중개가 아직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한 중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A, B, C가 고루 잘 살려면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왜? 얘는 뭐 한 사람이야? 에? 전문가. 즉 공부를 많이 했잖아. 아는 게 많아요. 그죠? 아는 게 많아.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어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부자들에게는 좀 더 어때요? 약간 가혹하게 하죠. 여러분들 소득세를 매길 때 보면 그죠? 100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10원을 냈어요. 1000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정상이에요? 100원을 내야 정상이죠. 맞아요? 100원을 벌면 10원을 내고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내야죠. 실제로는 어때요? 100원을 보면 300원을 냈죠. 맞죠? 근데 사회적으로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나 합리성에 비추면 어때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뭐 1000원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인데 맞죠? 근데 100원을 번 사람은 10원을 내고 1000원을 벌면 300원 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요구라는 게 있죠. 같이 사는 사회. 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 더 내라. 더 내라라는 건 당연히 비율로 따져도 더 낼 거지만 비율까지도 더 내라예요. 왜? 이 사람은 한 달에 90원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 얼마로 사는 거야? 300원을 내도 700원으로 사는 거죠? 충분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비춰본다면 어때요? A는 거래 의뢰인입니다. 거래 당사자죠? 그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전문가라 그랬잖아. 한 번 사고 한 번 판 사람들은 다 전문가지만 실질적으로는 C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있을 때 C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 책임이라는 부분을 많이 지운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A, B, C가 있을 때 C에 대해서 책임을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워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C에다가 너 뭐뭐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A, B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A, B를 많이 봐준다. 왜? 모르니까. 아시겠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잘라서 본다면 목적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공인중개사와 그 일행들이겠죠? 그죠? 그 일행이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죠? 다 포함하는 게 되겠죠? 중개업 얘기를 하면. 그죠? 그 다음에 국민경제는 A, B, C 다. 중개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는 거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따로 있다 그랬죠? 얘는 타이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은 똑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어떻다? 거래 질서에 관한, 그죠?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마무리는 어떻다? 둘 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성격을 볼 겁니다. 성격. 공인중개사법도요. 끝에 결국은 뭐가 붙어요? 법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죠? 법은 사회적인 합의죠. 법은 누가 정한다?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내가 뽑죠. 내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국회의원에게 내 권한을 위임해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죠? 그럼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었다는 개념은 뭐다? 나와 너가, 우리가 만들었다.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다 모여서 이런 거 만들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요. 어떠한 일정한 성격들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불협화음, 그죠? 어떠한 갈등이 발생을 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그죠? 집에서도 가끔 싸우시죠. 그죠? 싸웠다가 또 화해하고 친해지고 저도 맨날 싸우죠. 그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싸워요. 싸우다 보면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법대로 하는 우린 법을 뭐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죠? 조금 배우면 소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법대로. 그러면은 법대로 해서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개인 간의 문제면. 그죠? 민법으로, 민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돈 아니에요, 돈? 그죠? 그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채권 채무 관계. 그거는 뭘로 풀어요? 민법. 그죠? 채권법으로 풀어야 되겠지. 맞죠? 그럼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으로 풀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얘기죠. 부동산. 그죠? 부동산에 관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도 결과적으로는 무슨 법이에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맞아요? 원래는 어디서 다뤄야 돼요? 민법에서 다뤄야 돼. 근데 민법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걷다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특히 부동산 중에 뭐 중개에 관한 사항은, 그죠? 중개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공인중개사법으로 풀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중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개인 간의 문제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돈 문제도 있고, 그죠? 뭐, 가족에 관한 상속 문제도 있고, 뭐, 증여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다 민법에서 푸는데, 특히 그 중에 부동산에 관한 문제, 부동산 중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으로 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기본법, 일반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된다. 즉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특별한 건 뭐예요? 특별하다는 게 우리가 어떤 지위가 높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특정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별하다, 아주 스페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특정되어 있다, 스페시픽 뭐 이런 거죠?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곰방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느낌인데요. 민법에 있어서 어때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 놨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거는 누구를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얘 법을 따르라 그랬죠. 그죠? 물론 민법에 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에 관한 거는 얘로 따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민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하자. 그죠? 우선해서 적용하자.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는 어떻다? 더 특별하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법. 사회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었죠? 중간법이라고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민법을 얘기할 때 제가 사람을 두개 그랬죠. 사람. 그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뭘로 풀어라? 민법으로 풀어라. 근데 살다가 보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갔더니, 주민센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주민센터는 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주민센터를 내가 갔더니, 그죠? 뭘 떼달라고 했는데 안 떼주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불합리한 면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시청에서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당사자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 그죠? 행정청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그죠? 개인 간의 문제를 푸는 법. 나와 행정청과의 문제를 푸는 법. 각각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부르요? 민법이라고 했다면, 그죠? 이런 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중간법 나오면 반가운 거죠. 그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공법.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은 앞에 뭐가 붙어요? 부동산이 붙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한 공법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어떻다? 부동산 이외의 많은 공법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민법, 이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개인 간의 문제니까. 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법 중에, 공법 중에 대표적인 거? 국회법 이러면 안 돼. 우리 배웠다고. 그죠? 공법 중에 대표적인 거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대표 순서는 이래요. 근데 민법은 조문이 있고 행정법은 조문이 없어요. 행정법이란 법전은 없지만 이 행정법에는 무수히 많은 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과 행정청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법이니까 사법과 공법의 중간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상상을 해보시면. 자, 원래는 민법은 개인 간의 문제를 풀고 공법은 개인과 행정청에 관한 문제를 푼다 그랬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 중에 개인과 개인의 문제예요. 누구냐면 얘는 사장님, 얘는 직원. 그죠? 그럼 사장님은 직원한테 뭘 줘요? 급여를 주죠? 그죠? 직원은 사장님한테 뭘 줘요? 용역을 제공하죠. 그죠? 근로계약이죠. 급여를 못 받아. 근데 나는 용역, 근로를 제공을 했는데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욕을 하겠지. 그죠? 사장님 욕을 하면서 사장님 돈 줘요 이러겠죠. 사장님이 미안해 나 돈 없거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소송해요? 바로 민사소송해요? 아니죠. 뭐 합니까? 신고하죠, 신고. 어디다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그죠?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대전청. 지청이 아니 대전청. 그죠? 아니면 뭐 세종지청, 청주지청. 즉 고용노동부로 가잖아요. 우리 엘고에는 노동청. 옛날 말로 노동청. 그죠? 그럼 노동청은 국가기관이에요?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그럼 국가기관에서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노동청에서 직원 여기 사장님한테 연락해요. 돈 임금 체불하신 거 맞아요? 사실관계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과태료나 벌금 나가겠죠. 계속 안 주면 주라 하고. 맞아요?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개인 간의 문제에 노동청이 개입을 했죠? 맞아요? 자,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아까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어때요? 소송하자 했죠? 에? 소송하면 법원 가서 따지는 거잖아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얘도 변호사 살 테고 얘도 변호사 하겠죠.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뭐예요? 국가기관이죠. 그럼 국가기관 나중에 변호사 사겠죠. 여기도 변호사 사겠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대상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행정청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개인과 개인이죠. 근데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간법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간법적인 성격이다. 이거는 뭘까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A, B 거래 당사자, C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사자니까 이걸 표현하면 어때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얘는 아주 지극히 사적이에요. 그죠? 사적인데 만약에 얘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싶으면 어떨까요? 얘가 출동합니다. 그죠? 출동해서 어떻게 할까요? 너 똑바로 해. 아니면 벌금 때리고 과태료 때리고 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다 했죠. 징역을 얘네들이 때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방 행정청, 우리 등록관청 이런 데서 어떻게 할까요? 과태료 처분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직접적인 공소권이 없잖아요. 그럼 검사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려요. 송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맞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누가 개입을 했어요? 국토부나 등록관청, 시군구, 그죠? 시도 시군구에서 개입을 해버렸죠?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중간법적인 성격,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내법 있습니다. 국내법. 국내법이라는 건 뭘까요? 국내에 있는 그죠? 대상, 국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 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다? 부동산, 그죠? 국내에 있는 부동산만 적용이 된다.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건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중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법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그랬죠. 맞죠? 개념 잘 잡으시라 그랬어요.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이 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중개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그 나라 법을 따라라. 아시겠죠? 내가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넘기실게요.
자, 3조에 보면 우리 조 3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맞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개념을요, 이만큼 크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대신 뭐란 표현을 써요? 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물론 결국 이 중개 대상물도 어때요? 부동산의 범주 안에 이만큼 들어가겠죠? 그죠? 얘가 민법에서 다루는 거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만큼 다룬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민법 가서는 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 와서는 뭔 얘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만 따져라? 중개 대상물만 따지자. 아시겠죠?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 그죠?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항, 그죠? 대통령 정하는 사항은 뭐예요? 임목, 어쩌고 저쩌고 해가는 뭐예요? 임목이죠,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만 따질 경우 지금은 뭐예요? 물리적인 부동산을 따지는 거죠? 임목이라는 건 뭐예요? 임목 등기가 된 거죠. 목이니까 뭐예요? 나무. 임목이니까 서 있는 나무죠. 그럼 서 있는 나무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나무를 중개 대상물, 즉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여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등기를 하거나 뭐라 그랬어요? 명인방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명인방법. 명인은 뭐예요? 나무에 침 발라놓는 거예요. 내 이름 써놓는 거요. 그죠? 나무 껍질을 까고 이름을 써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아이들은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해도 된다. 그 뜻인 건 알아들었어요, 제가. 해도 된다라고. 아시겠죠? 자동차를 중개했다. 돼요, 안 돼요? 우리 법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자동차를 중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법은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중개 매매업을 하잖아. 그죠? 중개나 매매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금하고 관계가 있겠지. 소득세나 뭐 이런 거. 그죠? 그건 저쪽 법에서 따질 문제지 우리 법에서 따질 거예요? 따질 게 아니에요. 따질 게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사업자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시잖아요. 우리는 사업자 신경도 안 써요. 아시겠죠? 사업자는 사업자 소득세법 그쪽에서 따지는 거지 우리는 사업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라 어쩌고 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뭐만 나와요? 등록에 관한 얘기만 나와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를 내시죠. 그죠? 왜? 소득세법 안 걸리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은 요 정도고 법에서 요만큼만 다룰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 물리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에? 중개 대상물이 뭔지는 아셨잖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토지 건축물을 모르시진 않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임목은 서 있는 나무고 그 서 있는 나무를 묶음을 어떻게 해라? 법원 가서 등기를 내는 거예요.
등기를 내면 하나의 뭐가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중개를 하면 수수료 받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어요. 공장하시고 광업 아시죠? 우리가 공장에 가면 건물도 있고, 그죠? 건물도 있고,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그죠? 옆에 창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극히 어떤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뭘 위해서? 대출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하다 그랬죠? 대출을 위해서 공장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토지가 200평이고요. 건축이 100평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땅값이 6억이고요. 이게 2억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재산 가치는 얼마예요? 8억이죠. 근데 이 기가만 30억짜리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30억짜리 기가 뭐 셌죠. 그죠? 그러면 땅하고 건물보다 안에 있는 기계가 더 비싸. 그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지금 38억을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한 10억 필요해요. 그죠? 근데 10억이 필요한데 땅하고 건물로 10억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지요. 누가 해줘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죠? 근데 이 기계를 30억을 잡아요. 30억, 6억, 2억에서 38억. 이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38억짜리 재산 딱 해주면 어때요? 한 10억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대출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주 쉽죠. 공장 재단으로 묶어버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샥 묶어놓은 걸 우리가 공장 재단이라고 부른다. 그럼 광업재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에 굴을 파서 갱도도 있고 차도 있고 파오면 여기 또 무슨 기계 같은 거 막 있겠죠? 뭐 컨베이어 있고 하겠죠? 그럼 이 산은 뭐 해봐야 3억이에요. 그죠? 땅은 뭐 2억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굴 파는 거 이거 들어간 비용이 뭐 10억, 20억이다. 얘기 또 달라지죠? 아시겠죠? 공장재단은 공장, 광업재단은 광업에 관련 요 모든 시스템 이런 식일 경우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개 대상물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중개 대상물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이 내 거임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내 거임. 등기를 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 그럼 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누가 방 하나 빌려줬어요. 그죠? 전세 들어와서 사네요. 그러면 등기에다가 뭐 해놔요? 전세권 설정해 놓죠. 그럼 그 사람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또 전세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월세 살아요? 다 마찬가지죠? 월세, 전세, 임차권이죠? 전세권 등기를 설정을 하면 전세권이 있는 거고요.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임차만 하고 있으면 임차권이라는 것도 있죠.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개 대상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중개 대상 권리의 이전, 그죠? 이전을 할 때 뭐가 된다?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중개 대상 행위라는 거 밑에 보시면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가 중개 대상 행위인데 중개 대상물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러한 권리의 득실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인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참고. 그죠? 자, 보실게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한 지금 3주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고요. 이 중개 대상물 위에 어떠한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존재를 하고요. 그죠? 그 권리를 득실 변경. 그죠? 얻거나 주거나. 그죠?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면 갑은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그죠? 지금 여기에서 병은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오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움직였죠? 움직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중개 대상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때는 지극히 물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권리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부분에 얹어져 있는 거고, 그죠? 행위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부분에 얹어 있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민법에서 준부동산이라는 거 나오죠? 하셨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크기가 커요? 작아요? 크죠? 커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동산은 기본적으로 좀 부동산보다 작고, 그죠? 좀 작고 움직이기가 좀 편한 재산이죠? 그래서 동산이야. 움직이는 재산이죠. 부동산은요?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핸드폰 사러 가면 어때요? 돈 내면 핸드폰 주죠. 그러면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가 동시 슉 한순간에 슉 되죠. 부동산은 어때요? 돈 주고 부동산을 주머니에 넣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리. 물리적인 거 위에 있는 그 권리를 이전을 해와야 되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은 대부분 어때요? 일반적으로 고가입니다. 그죠? 고가이다 보니까 한 방에 사시는 경우가 별로 없죠.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걸어놓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치르고 이렇게 하죠. 즉 거래에 시일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좀 걸리는 편이죠. 그죠? 걸리다 보면 잔금 때, 즉 거래의 계약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갑은, 그죠? A와 B, C가 있을 때 A는 잔금 시점에 뭘 줍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서류를 주고 B는 A에게 잔금,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부동산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했던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준부동산.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라고 했죠? 의제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왜 부동산이라고 앞에 이 준이 뭐야? 하프, 뭐 세미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얘는 동산이라고 봄이 마땅하나 그 동산 중에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죠. 크니까 어때요? 소유권을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동산 중에서도 뭘 필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 있다. 그죠? 등기. 그죠? 그 등기를 우리가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등록이라고 표현을 했죠. 등기라는 건 기재를 한다는 전반적인 의미고요. 그죠? 사업소에 자동차 사업소 있죠? 등록사 차량 등록 사업소 있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차 같은 경우 등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차량 선박 항공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의제 부동산, 반부동산, 세미 부동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안 나오니까 그거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나올 일은 절대 없지만, 그죠? 항공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예문이 나오면 땡. 아시겠죠? 중개는 해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 넘기실게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는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에 포함되는 아이이냐 아니냐만 우선 따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사법, 개인 간에 거래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거. 그죠? 야, 이번에 여기 세종시청 별관이 좀 싸게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안 사볼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야, 그거 어떻게 나왔어? 아, 내가 세종시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 시장이 판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종시청도 자세히 보면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긴 하죠. 그죠? 하지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그죠? 물론 나중에 이전안이라고 팔 수는 있어요. 그죠? 팔 수는 있지만 시장하고 나하고 다 나 지금 친해. 이건 말이 안 되죠. 한국은행으로 돈 들어오기로 했어.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난 진짜로 그걸 봤어요. 아, 일본에서 한국은행으로 돈 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건지, 그죠? 한국은행 얘기하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 한국은행 통장 하나씩들은 다 있으시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거 사례로 나온 거죠? 자, 보실게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는 왠지 느낌이 어때요? 응? 그린벨트 하면 느낌이 어때요? 썩 좋지 않잖아요. 그거 샀다가는 왠지 속는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 그린벨트는 거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린벨트가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조금 아시죠? 뭔 말인지 몰랐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토지니까 여기 포함되죠? 사법상 거래 가능해요? 가능하죠. 단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거래 허가만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된 거, 가처분 금지. 이건 어때요? 좀 뭔가 좀 거시기 하죠? 찜찜하죠? 하지만 그걸 다 인정하고 산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업, 무허가. 미등기는 뭐고 무허가는 뭐예요? 이제 이건 아시죠? 미등기는 뭐예요? 무허가는? 허가가는 정답이죠. 그러면 무허가가 불법이에요? 미등기가 불법이에요? 미등기는 불법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래요. 네, 다 몰라요. 아직은 다 몰라요. 정확하게 따지면 어때요?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다는 의미고요. 무허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을 졌다는 얘기죠. 그죠? 미등기를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 미등기를 불법이라고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때요? 과정상에 있어서는 미등기가 아직 건축허가 받고 준공 났는데 그죠? 일정 기간 있죠? 60일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있는 건 다 미등기 건물이에요. 맞죠? 불법은 아니죠. 맞죠? 하지만 무허가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요,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죠? 건폐율 따져봐야 되고, 여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아요? 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건축물을 질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없는 걸 나를 어여삐 여기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허가라는 개념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물 하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청에 얘기를 안 하고
내 멋대로 지은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줄까요? 이 토지를 따져보겠죠? 건폐율이 맞는지, 용적률이 맞는지, 그죠? 시설 종류가 맞는지, 건축물이니까 집과 다른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 걸 따져보고 그렇게만 맞게 할 경우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무허가는 불법, 미등기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중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등기 중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무허가는요? 가능해. 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죠? 무허가니 어쩌니 하는 거는 누구랑 따질 문제야? 행정처하고 그 당사자가 따질 문제죠. 우리는 중개에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무허가면 무허가, 미등기면 미등기라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미등기든 무허가든 중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라. 그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채 구간물 집에서 심심해서 땅을 좀 팠더니만 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앞에 마당에서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왔어. 금맥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팔아? 빨리빨리 묻어야지 다시. 그죠? 나오면 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밤이 되길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밤이 되길 기다려야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몰래 파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미체금광물은 어때요? 네? 국유예요, 국유. 그죠? 국유니까 기본적으로 내 거예요? 아니죠, 나라 거죠. 나라 거면 세종시청하고 똑같죠. 그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 무주, 저기 전주 무주, 그 무주가 아니죠. 네. 무주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건 뭘로 본다? 국유로 본다. 공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찻길이 다 공도예요. 그죠? 국유예요. 나라 거예요. 여기 세종시 메인 도로가 이번에 나왔는데 한 2억 정도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래? 안 되겠죠. 3회 조치, 그죠? 통행료 받고, 그죠? 얼마, 500원씩 받고. 대전에 비슷한 게 있어요. 갑천도로라고. 거기 800원이요. 그거는 허가 받아서 한 거죠.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공도 안 되고, 공유재산 딱 봐도 안 되겠죠? 공유재산이 뭐라고 표현해요? 공공단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안 되고요. 공용수용 토지, 공용수용은 뭐 수용당하는 거죠? 공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죠? 보상해주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공용 수용된 토지는 공용 수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수용이 됐으니까 이건 국유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공용 수용이 예정인 토지, 공용 수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와대 한번 팔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죠? 청와대처럼 행정목적 안 되죠? 세종시청 똑같고. 남대문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넘기시겠습니다. 하천호수바다 공유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옛날엔 대동강물도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그죠? 안 됩니다. 바닷가도 안 되겠고. 포락지는 뭐죠? 포락지는 이 침식된 거, 그죠? 강이나 바다, 강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옆에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절벽같이. 근데 이게 물이 늘어나면 어때요? 점점 이렇게 침식을 하죠. 무너지죠? 무너진 땅입니다.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개인이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허가 받아가지고 공유수면 매립하면은 사유권을 보장을 받겠죠. 사건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보실게요.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죠? 요건 설명은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